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 네, 이제 또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름방학, 여름 휴가 때도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6시 때 전국 방송입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중북, 그리고 제주, 전국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미국, 영국, 하와이, 독일, 해외 어디서든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콩을 까시면요, 깨끗하고 맑게 김용민 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AM 711kHz를 통해서 북한 지역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는 KBS 1라디오입니다. 네, 자, 생방송 놓쳤다 싶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또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키리 특별기획 3부작 오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여름방학에도 훤히 발키리. 특별기획 3부작 국가와 시민사회, 오늘의 이야기는 국가관의 모든 것.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여름방학 특집 3부작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씨 머리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 전공이에요, 그냥. 예. 정치, 자기 전공을 재밌게 한, 재밌어한. 혹시 머리에 외장하드를 다셨나? 네. 네, 아주 풍만한 지식.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네. 자, 지난 방송들도 매우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 네. 팟캐스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4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또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자, 그래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 뭡니까? 네, 이제 그리스 얘기하고 로마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현대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중국은 맨 처음에 순원이 삼민주의를 주창하죠. 네. 민족, 민권, 민생. 이게 완전히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네. 여기서 지금 민족, 민권, 민생 얘기하면서 사람 민자를 계속 쓰잖아요. 네. 사람, 피플, 대중, 인민 뭐라 하던 건 간에 민족, 민권, 민생에서 국가의 기본을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화, 민국, 민국이라는 말을 쓰면서 네. 이제 그 왕정이 아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화민국. 근데 이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요, 순원 말고요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서 순원을 보는 눈을 어떻게 봤냐면 유비, 조조, 유방, 항오 이런 영웅으로 보는 거예요, 순원을. 그래요. 민주주의 리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에 있었던 나라들의 태조 있잖아요. 네. 건국을 한 태조. 네. 이 연장선상에서 순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원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그걸 외친 게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순원이 본인이 군사력이 없잖아요. 군사력이 없어서 순원이 중화민국을 세우는데 네. 원세계, 예.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군사력을 빌려서 중화민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나와요? 민국이란 개념이 없죠, 이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야? 왜 국민에게 그래? 권력을 줘? 내가 황제가 되겠어. 그러다 화병 걸려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네. 그 다음에 이 위안스카이가 죽은 다음에 그 군벌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제스 있죠. 예. 순원도 죽게 되고 장제스가 총통이 되는데 네. 장제스도요, 민국이라는 개념이 순원이 민국이라고 이름 붙여놨으니까 민국이죠. 장제스도 그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총통이고 독재자고 네. 내가 이 나라, 내가 짐이 곧 국가다. 네. 거의 그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관이 없는 거죠. 그 저기 대만으로 가서도 네. 중화민국이란 국호는 유지했었잖아요. 네.
민국이 아닌데 예. 중화 제국인데. 중화집. 자, 그리고 자기가 거기 사람들 2만 몇 명까지 학살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대만 본토인들이 장제스한테 또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살을 하는 걸 누가 용납을 아이 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시민사회로부터 국가 정부가 생기는 거다라는 개념 자체가 대만에도 한참 뒤에나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네네. 그런데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지만 네. 민국을 세웁니까? 아니죠. 네. 천황을 옹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대를 받아들이지만 독국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또 막부의 연장선으로 가요. 그렇죠. 사스마와 조슈 사람들, 일본 열도 서쪽 끝에서 중앙으로 진출 못하던 가문들이 사초 동맹을 맺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온 전국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메이지 유신을 하는 거죠. 네. 권력에 있어서 민한테 권력을 준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 정말 이 아직도 현대 정치에서도 사스마 출신이냐 조슈 출신을 아직도 따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웃긴지 보면 이게 가문의 개념입니다. 가문의 개념. 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그 개념이 충만한 게 아직도 조슈, 사스마 그 유신 세력에 의한 통치 이런 거예요. 네. 조슈 쪽이 아베고요. 사스마 쪽이 고이즈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이라는 게 이런 클랜 정치, 그러니까 가문 정치를 지속하는 형식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의 연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다이묘 정치인데요. 아베 신조 동생 이름이요. 아베가 아닙니다. 기시예요, 기시. 친동생인데 기시 노부오예요. 성이 달라요.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아베 신조가 자기가 아베인데 친동생이 기시 집안으로 양자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친동생인데 성이 달라요. 자, 그런데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라고 하잖아요. 기시노부스케도 전범. 네. 네. 원래 기시가 아니라요 사토 집안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는 양자로 기시 집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베 기시 사토 집안은요 이렇게 서로 자식을 꿔줘요. 후계자가 없으면 후계자가 없으면 꿔줍니다. 이렇게 양자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 의한 결혼뿐만 아니라 양자 이렇게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베 기시 사토 이런 집안들은 하나의 집안인 거죠. 네. 메이지 혁명파 조슈 동맹의 하나의 일원인 이런. 그리고 이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집권을 하고 합니다. 네. 이 집안들 밖에 있는 세력들이요 일본 정계의 중심에 못 들어가요. 아유 참 무섭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 막부 정치의 연장선이죠. 이게 시민사회 정치라고요? 네.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게 또 얼마나 나중에 황당하면요. 네. 일본이요 조슈는 육군을 장악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스마는 해군을 차지해요. 그래놓고서 둘이요 육군이 항공모함 만들고요. 뭐 이런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막부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육군은 잠자기 전에 점호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병대는 순검한다고 하잖아요. 순검한다고요. 그게 조슈하고 사스마가요. 일본 육군하고 해군이요 서로 똑같은 용어 쓰기 싫다고 서로 다른 용어를 쓴 게 점호, 순검 이 전통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 그 무분별하게 쓰는 거네요. 네, 그냥 취침 점검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점호, 순검 이 말은요. 일본 제국주의의 조슈와 사스마의 이 막부 정치의 유산인 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군대 용어 이거 손 많이 대야 되겠네요. 손 많이 대야 되죠. 예.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예, 다시 얘기를 하면 일본은 정부가 시민사회로부터 나온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정부는 다이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일본은 시민이라기보단 일본 신민. 말 잘 듣는 백성. 이런 국가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정부, 국가와 시민사회 개념이 가장 발전한 민주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 자민당만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다른 당들이. 네. 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일본에서 정치하려면 자민당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당에서 해봐야 그거는 뭐 그냥 소꿉놀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뒤에 보면 다이묘 정치, 조슈와 사스마의 그거를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갈게요. 장제스로 갈게요. 네. 장제스로 갔을 때 이 위안스카이가 죽은 이후에요. 네. 중국은 대군벌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화민국도 그 군벌 중에 하나일 뿐이었는데 네. 그 나머지 군벌들을 다 제압을 하고 국민당이 그 모든 군벌을 제압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힘을 제공해 준 게 소련입니다. 소련이요? 소련이요. 장제스가 소련과 예. 제휴를 했습니까? 네. 오. 제1차 국공합작이죠. 아, 그 당시에 그래요? 군벌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3차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이라고 하죠. 네네네. 중국 공산당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소련이요. 네. 중국 공산당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네. 왜, 능력도 없고 사람 숫자도 없고 그래서 국민당 내부에 침투시킵니다. 국민당 대일항전을 할 만한 네. 세력이 장제스의 군대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국민당 안으로 들여보내죠. 이게 제1차 국공합작인데 네. 그러면서 물질적 군사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 황포군관학교도 코민테른이 지원하에 성립된 국민당 사관 양성학교죠. 여기서 우리도 오열단도 여기서 양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열단 김원봉. 예, 그렇죠. 근데 장제스가 코민테른과 걸별하면서 황보군관학교도 해체가 되죠. 네. 이제 이게 국민당 양성 기간이었지만 공산당도 거기서 양성이 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황포군관학교 동기들은요. 네. 국민당 군대하고 공산당 군대로 동기들끼리 아이고. 총뿌리를 겨누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동문 상잔의 비극이네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는 장제스는 다른 군번들을 제압한 과정에서 코민테른의 도움을 받는데 코민테른의 진짜 목적이 뭐였습니까? 공산당 간부들을 국민당 내부에서 키워서 네. 국민당 주요 보직을 장악한 다음에 네. 국민당을 접수하고 공산당으로 갈아치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죠. 예. 이 전략을 장제스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죠. 그렇죠. 장제스는 자기를 숙청하려는 국민당 내 공산파의 움직임을 간파하고요. 총칼로 숙청해버립니다. 공산당을요. 그때부터 이제 국공내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1차 국공내전이. 예. 그러니까는 순원이 사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장제스와 공산당은 이렇게 충돌하고 결별합니다. 문제는 장제스는요. 네. 장제스의 국가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근대 국가는 공산당을 박살내고 형성되는 거다. 이런 개념을 탑재하게 돼요. 무슨 그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산당에 네. 대해서 적개심은 가질 수 있는데 네. 근데 무슨 근대 국가론이 뭐 이런 국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제스는 자기가 영웅이고 자기가 건국을 하는 영웅인데 자기의 라이벌은 내가 이 중국 대륙을 제패하는 데 있어서의 라이벌은 공산당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요. 끝까지 그거를 가져. 그러니까 영웅이죠. 네. 자기를 영웅이라고 보고 그 영웅의 그러니까 장제스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가 유방이고 모택동이 항우 정도로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국 고대의 영웅주의적 인식에서 자기의 경쟁자를 공산주의 그거를 이기고 근대 국가를 수립을 해서 자기가 거기에 태조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관이 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제스는 제1주적을 공산당으로 봅니다. 공산당.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와도 공산당 토벌만 하는 거죠. 오. 장학량이 그 구금하기 전까지는 네. 죽어라고 이런 그랬죠. 거를 일본이 좀 사전에 알았다면은 네. 그래서 이 그 장제스의 욕망과 네. 또 공산군과의 그 관계를 네. 미리 사전에 파악했다면은 네. 굳이 뭐 이렇게 뭐 네. 중국과의 전쟁에서 힘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 그 육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조슈들, 네. 조슈번 사람들 그리고 네. 관동군들의 네. 독자 행동이었죠. 말을 안 들어요. 육군이 군대가 네. 우리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네. 얘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군대가 독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이런 장제스의 이런 성향을 알았던 게 누구냐면 히틀러가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러니까 구상한 건 2차 세계대전 전략은 장제스와 일본이 협력해서 공산주의 소련을 왼쪽 오른쪽에서 압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장제스는요 히틀러랑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네. 히틀러의 구상에 초를 친 게 일본 관동군이죠. 생각하면 오싹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역사 아이러니죠. 일본이 조금만 더 머리 좋았더라면은 그쵸. 이 동북아의 지형이 달라졌을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동맹해서 소련을 적으로 했다면 2차 네. 세계대전 양상은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은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을 적으로 보고 네. 만만하게 보고 전선을 확대한 거죠. 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제스는 공산당을요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라 팔아먹는 세력으로 봤고요. 네. 그래 현대 국가의 국부인 내가 공산당을 무찌르고 세우는 게 현대 국가다 이런 사관을 가지게 되죠. 네. 이 사관을 공유하는 게 이승만 그리고 김구 선생도 초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죠. 둘 다 사실 우파 성향으로 보자면은 네. 이 장제스하고 크게 결을 달리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가 장제스의 후원으로 조립했었던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에서도 좌우의 충돌, 뭐 김립 암살 사건 같은 것도 보이든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방 초에 이승만, 김구의 연합은 결국 반공산당 연합이었다고요. 반공 연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분단을 앞에 두고 앞불사하셨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늦었지. 네. 그래서 이제 반공을 국시로 여기는 국가관이 형성이 되고 네. 이래서 이승만이 국부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라고. 네.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이 국가관 반공이 곧 근대 국가를 세우는 거다. 그거는 지금 우리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 네. 이게 지금 박정희의 국가관이기도 했었고 장제스의 국가관이기도 했었고 예.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국가관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국가가 시민 사회로부터 생겨난다는 민주주의의 근간. 이거는 바로 이제 3.1운동, 4.19 의거, 네.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이 이제 계승했던 네. 우리 시민 사회 형성의 주요한 흐름인데 네. 그것을 빼고 네. 그 나라 밖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정황이나 네.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욕망,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장기 집권을 획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시민 사회와는 무관했던 그런 거죠. 그런 독재의 역사였다. 네, 시민 사회가 성숙해서 이런 걸 막아야겠죠. 네. 뒤에 더 얘기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여기까지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보충 수업을 좀 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유재일의 발길이 지금까지 유재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을 듣고 계십니다. Here we go.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 제3화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의 미래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만이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인데 노동자는 여전히 서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현재와 미래를 저희가 한번 꼭 이야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 최고의 또 스피커를 할 수 있는 분을 오늘 모셨어요. 30년 가까이 노동상담 강연 저술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지켜보신 분이고 지켜오신 분입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정할 게 있는데요. 예. 30년 가까이가 아니고 4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저도 최근에 계산해 볼 일이 있었는데 38년 됐더라고요. 노동상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알겠습니다. 예. 40년 가까이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자,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 하종강 교수님, 저희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하종강 노동운동가에 의해서 제가 한번 취재당한 적도 있었고 예. 제가 어떤 방송사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할 때 또 이렇게 또 강연을 또 모시기도 했었고요. 예. 제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아마 수백 명을 만났을 텐데 네네네. 그중에 인상 깊이 남긴 사무국장 중에 베스트 5 정도에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 그 간부들 성대모사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예. 제가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혼자 다 장비 점검하고 설치하고
혼자 마이크 테스팅하고 이거 하시더라고 한참을. 네네네. 마이크 테스팅하면서 그때 직장 상사 네. 목소리를 다 흉내내니까 직원들이 너무 똑같다. 너 누구 해봐라. 그래서 예. 저분 특이한 분이다. 예. 처음 본 날 그런 인상을 남기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해고되시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고는 아니고 이제 그 구조 조정이 됐는데 뭐 내용으로 보면은 해고나 네. 다름없었습니다. 자, 우리 하종강 교수님 하면은 바로 또 드라마의 캐릭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 송곳의 안내상 씨의 역할이었나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송곳의 안내상 씨가 맡았던 상담소장 네. 이야기가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 예. 예. 그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6년 동안 최규석 작가가 준비했으니까 네. 다만 제 얘기가 좀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처음에 구상을 같이 했고 예, 그래서 자꾸 제 얘기 나올 뿐이지 이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송곳을 예.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행사에 가면 소개할 때 사회자가 네. 여러분 송곳 웹툰 드라마 아시죠? 네.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노동조합 모임인데.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나 아, 뭐 청년 학생들이 있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 상담가인 안내상 씨가 연기한 역할의 실제 모델 바로 하종강 교수십니다. 하종강 교수님 오늘 모시고 함께 또 노동의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종강 교수님,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말을 안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또 노동자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날서 있고 또 특정 정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로 불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왜 노동하면은 이렇게 좀 낯선 이미지로서 그게 인식이 전 돼 세계 있을까요? 유일하게 한국만 지금 그런데요. 예. 우리가 유일한 분당국이잖아요. 예. 근데 이북에 있는 그 집권당의 명칭이 노동당이고 그 기관지가 노동신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게 레드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과거 군사 정부가 이 상황을 그 통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3S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독재국가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치의식을 좀 마비시키기 위해서 스크린, 섹스, 스포츠 산업을 의도적으로 확대시키는. 예. 근데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쓰는 그 황대건 씨가 장개수 출신 작가인데 네네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한국은 후에스다. 그 세계에 더해서 스파이. 스파이. 예.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간첩 사건이 계속 간첩단 터지고. 사건. 네.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터졌던 여러 가지 간첩단 사건이 수십 년 뒤에 무죄 판결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신문기사 제목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네.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사법살인 32년 만에 무죄. 예. 사형 52년 만에 무죄. 이건 조봉암 씨 예, 사건입니다. 41년 만에 무죄 판결 난 울릉도 간첩단 사건. 유신 시절 간첩 조작 피해자 39년 만에 무죄. 79년 삼척 간첩단 사건 35년 만에 12명 전원 무죄. 빨갱이 핏줄 48년 굴레 벗었는데 왜 이리 허무할까요? 박노수 교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다가 남산에 끌려간 지 3년 뒤에 이제 사형 집행당한 분이 계세요. 네네. 그 따님이 그때 생후 6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48년 거의 50년 평생을 간첩의 딸로 손가락질 받고 살았다. 그래서 예. 50년쯤 뒤에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네. 내 빼앗긴 인생은 참 어디서 보상을 받냐 허무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된 이 정서가 만만치 않게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예, 이제 예,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기총 대표회장. 예. 예. 보니까 거기 그분도 목사님인 것 같은데 네. 항의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전광훈 내려와. 네. 당신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모독하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러 명이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야 이 빨갱이야, 야 이 빨갱이야
여러 명이 막 달려들어서 그냥 음. 빨갱이라고 비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세력을 예. 빨갱이로 이렇게 몰아서 단죄하는 그 양심 세력이나 저항 세력을 굉장히 쉽게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전가의 보도였어요. 네.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노동이나 노동자 이런 단어들이 그와 견주어서 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언론들이 말이죠. 노사 갈등을 다룰 때 노동조합을 악의 축으로 만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틀에 가둬서 보도를 한다는 뜻인데 뭐 저야 이제 언론을 또 공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언론들의 물주가 바로 이 광고주 자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본가들이 또 노조를 불편해하고요. 네. 그런 맥락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보도를 보면요. 노동자인 독자조차도 시청자조차도 거기에 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론의 이런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을 갖고 하는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제가 어떤 방송사 시청자 위원을 1년 동안 했습니다. MBC에서 하셨죠? 예. 이 돈 받고 하는 거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꼼꼼히 시간 체크하며 봤거든요. 예. 노동자 집회가 있었는데 9분 동안 보도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꼭지였는데 네. 7분 동안은 그 집회의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에 대해서 주로 보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뭐 폭력을 뭐 휘둘렀다. 8년 만에 뭐 화염병이 나왔다 막 이런. 2분 동안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 방침에 대해서 보도했어요. 단호한 대처 방침. 그러니까 9분 동안이나 보도했지만 7분 동안은 폭력적 양상을 주로 보도하고 2분 동안은 단호한 대처 방침을 설명했으니까 네.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네. 그 요구가 실현되면 사회 유익한지 해로운지 네. 이걸 거의 설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무렵에 철도 노조가 파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학생이 수업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네. 네덜란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죠. 네네.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때 7개 뉴스를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보도도 노동자의 요구가 뭔지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럼 네덜란드에서는 어땠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현되면 사회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런 거에 대해 주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철도 노조가 그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 아마 네. 상감 벽지의 철도 노선 거의 다 끊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예. 발전 노조가 예전에 파업을 또 2번 크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외딴 섬의 전기는 아마 벌써 끊겼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독자들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예, 청취자나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무엇을 왜 반대하는지 또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이 일면만 보여주는 거죠. 투쟁의 양상 같은 것들. 때로는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격한 언성이 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들이받으려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이 심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대표적인 예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주주총회장을 점거농성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실명 위기다. 이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22개 매체였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실제 병원까지 간 사람은 3명이었고 그날 다 치료 마치고 다 귀가했다는 거죠. 예. 실명 위기를 처한 사람은 없었고 근데 그걸 보도한 22개 매체 중에서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 보도를 한 언론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론의 독자들도 대부분 그 실명 위기가 발생했다는 큰 기사만 기억할 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작은 기사는 아마 본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또 폭력이 있긴 있었는데 그 폭력도 보니까 사측이 동원한 용역에 의한 폭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노조가 한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 폭력적인 양상을 주로 보도한 사진들을 보면요. 그 귀퉁이에 이제 현대중공업 제공 이렇게 작은 글씨가 표시돼 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예, 대개 기자들이 그냥 회사 측 보도 자료 받아서 회사가 제공한 사진 가지고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근데 단 한 명의 기자가 실제로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뭐 소화기를 난사하고 의자를 집어던진 사람들은 회사 측 용역이었지 조합원들은 아니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거의 목이 잠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도 그걸 보지 못했으면 다른 기자처럼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근데 그 기자가 정상적이고 평범한 기자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기자가 거기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쌍용차 사건이었을 그렇습니다. 때예요. 쌍용자동차. 네, 그때는 쌍용차 파업이 시작되니까 네. 언론들이 논조가 변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파업에 굉장히 투쟁적인 양상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때 기사 제목들을 제가 뽑아왔는데 네. 쌍용차 옥새 파업 돌입. 옥새 파업은 점거하고 죽을 각오가 한다는 뜻입니다. 네. 사실 옥새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 이런 뜻인데 원래 원뜻은 예. 그 일본 군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해서 일종의 금기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성스러운 싸움에 임할 때도 그걸 옥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개념 네. 찾기 전에 옥수라는 말을 많이 접했고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요. 그 옥수의 투쟁이라고 하면 극한적인 투쟁, 과격한 투쟁 네. 이렇게 인식이 박혀요. 사실은. 뭐 그다음 다른 제목들 보면 사태 악화시키는 쌍용차 옥새 파업, 쌍용차 노조 본사 점거농성, 쌍용차 올스톱, 쇠파이프대 진압봉 되게 제목이 이렇게 뽑혔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논조가 이제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나온 제목들입니다. 네. 쌍용차 총파업은 함께 죽는 길이다. 노사 합심해도 힘겨운데 총파업이라니. 네. 구조조정 거부로 자멸 재촉하는 쌍용차 노조. 공장문 걸어잠근 쌍용차 노조 파국으로 치닫나. 쌍용차 노조 파국을 재촉하나. 네. 쌍용차 옥색 파업 사직 직장 폐쇄 청산. 쌍용차 노조 과격 폭력 투쟁 공멸하는 길. 민노총 비틀거리는 경제 아예 목을 조르겠다는 건가. 사설 제목을 이렇게 뽑은 언론도 있었어요. 이런 제목으로 인해서 누가 덕을 보느냐 한다면 이 언론사가 누구를 편들고 있는 건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배후 세력을 또 강조하기 배우 세력. 시작했습니다. 오호. 그때 나온 기사들의 제목이에요. 쌍용차 경영진 외부 좌파 세력이 파업 주도.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 세력이 있다. 외부 세력의 발목 잡힌 쌍용차 최악 상황 땐 파국 부를 수도.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겨레나 경향 정도 가야 쌍용차 정리해고 답이 안 보인다. 예, 이게 예.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파업이었구나. 네. 또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맞선 전면 파업. 쌍용차 노조 인건비 2,833억 절감한 제시 회사안보다 1,000억 더 절감. 사실 당시 노조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이 노동조합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손해를 다 골고루 나눠 부담하는 예. 그 안이 예. 회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1,000억을 더 절감하는 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극소수의 언론만 보도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파업은 왜 하는 겁니까? 투쟁은 왜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파업하면 투쟁하면 사실 무조건 이건 뭐 잘못된 것이냐 덮어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네. 노예가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파업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이거든요. 헌법으로 보장하는. 네. 물론 대한민국도. 물론 헌법에 노동상권이 규정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뭐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그렇죠. 뭐 넣지 않아도 당연한 거니까. 자연법적 권리, 예. 지극히 당연한 태생적 권리는 사실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상권 헌법에서 삭제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 네, 네. 그 사람은 그걸 이제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라 선진국도 없으니까 우리도 없는 게 좋다 이런 억지인데요. 예. 우리도 보면 뭐 인간은 누구나 공기를 호흡할 권리가 있다. 이게 네. 법이 없죠.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권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인 나라에서는 사실 헌법상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든 파업은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네. 이번에도 학교 비정규직이 얼마 전에 파업했을 때도 네. 그러면 결식 아동들은 사실 밥을 굶게 되고 네. 뭐 다른 아동들도 뭐 빵이나 우유로 이걸 대체해야 되고 돌봄 교사가 파업하니까 돌봄에도 굉장히 차질이 생겼다. 모든 파업은 그런 손해와 불편을 발생시켜요. 그런데 예. 그게 헌법상의 권리인 거거든요. 네. 사실 노동자가 파업했는데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 뭐하러 파업을 합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철도가 파업을 결의하잖아요. 네.
근데 며칠 지속돼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파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파업을 합니다. 오, 연대 파업을 하는 겁니까? 며칠 지나면 택시가 파업하고 오.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불편이 커질수록 파업 효과가 커지는 거다. 이게 거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선박 항공까지 같이 파업을 해서 네. 파업 참가 노동자가 막 200만 명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스페인 같은 나라도 보면 요즘 공정 여행 활동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공정 여행 활동하면서 스페인에 사람들이 인솔해서 갔었는데 그 스페인 도시의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국 유학생들이 마음이 착하니까 네. 또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었답니다. 자원봉사들 조직해서 거리 청소로 나왔다가 힘들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그렇게 대체 복무를 예, 하면은 대체 근무를 예, 하면은 지저분할수록 파업효과가 높아지는 거다. 예.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 착한 한국 유학생들이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렇군요. 선진국이 이렇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왜 우리가 그런 일정 기간 동안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사회 전체 유익한가, 그 사회가 올바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느 특정한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느 자본주의 국가나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은 이걸 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프랑스에서는 노동운동을 존중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노동자 탄압하거든요. 예. 여기서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까르프가 그랬죠. 그렇죠. 예. 네. 단체협약을 5년 동안 거의 체결하지 않았었는데 노동법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도 거의 받지 않죠. 네. 뭐 욕하는 시민도 별로 없습니다. 불매운동도 안 벌어져요. 네. 그 뭐하러 지키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더 기업 못하니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다. 선진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코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뽑혔었고요. 네. 몇 년 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의 노동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나라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사람들의 정서는 노동자 빔이 너무 강해서 기업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교수님,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라는 책을 예전에 내셨어요. 네. 하종강의 노동인권 예전이 교과서. 아니고 제가 낸 책 중에 가장 최근에 작년 노동절에 나온 책입니다. 예전도 뭐 그래도 벌써 예전이긴 하네요. 작년입니다. 예, 작년. 넘었네요. 예전이란 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노동인권 교육이 아주 부재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적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우리 노동교육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걸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부자들의 천국이란 미국도 철저하고 일본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 노동인권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기 사실 수학은 집합행위야 뭐 이런 건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교육을 교육하고 하면... 있는 걸 보면 되죠. 예.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독일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1년에 한 6번 정도의 모의 노사 교섭을 진행합니다. 모의 노사 교섭. 네. 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때부터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사에 대비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또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잘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독일에 직접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감벽가를 신청하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한 명은 나중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3명 빼고는 다. 아이고, 야. 그 교과서에 보면요, 뭐 현수막을 쓰는 법,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 항의문건을 보내는 요령, 심지어 언론과 인터뷰할 때 지켜야 할 것,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 방식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학생들에게 데모하는 기술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그 사회과목 교과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장 내용은 전체가
즉 교과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만 네네. 그러한 지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사회전에 유익하다. 네네. 깨달은 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근데 노동교육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죠. 네네네. 이게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 경기도도 결의했고 이제 다른 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좋겠다. 그랬더니 교과서 만드는 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저한테. 예. 노동교과서 만듭시다. 어. 사업계획서 보내겠습니다. 네네네.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교과 시장 형성됐다 판단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교육 해야 한다고 활동을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온 그렇죠. 성과가 쌓인 거죠. 예. 그 성과가 최근 나타난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 중에 보면 예. 밥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파업 이유를 공부하자. 예. 심지어 뉴스에는 초등학생이 예. 뭐 불편하지만요. 그 어머니들도 파업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손편말 들고 불편해도 괜찮아 네, 이러기도 별로 하고.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걸 초등학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건 총 2, 3년 동안에 그 노동교육이 가져온 성과고요. 네. 가장 적극적으로 파업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되게 특성화 학생들이었거든요. 특성화고는 다른 학교보다 좀 먼저 시작됐어요. 노동교육을. 대부분 예. 노동자가 될 학생들이니까. 네. 요 2, 3년 동안의 노력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왔다. 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 뭐 상당수가 또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로계약서 한 장 쓰는 법도 모르고 졸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네. 그 성공회 대학교에 이제 학교 신문 학생들이 만드는 학보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예. 독립 언론이 학교 내에 또 있어요. 아, 그래요? 회대 알리라고. 예. 회대 알리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 수십 개 질문을 짜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기자가 자기가 알바로 3개월 일하고 네. 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 네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거기 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예.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바 노동하는 대학생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그걸 아이템으로 이번에 삼았다고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네. 거죠. 권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 노동자를 그 노예 취급하는 이런 몹쓸 사용자들이 많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용자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렇게들 많이 인식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이 하는 단순 노무는 기계에게 맡긴다. 그래서 인간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뭐 일면 맞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구체적인 또 이렇게 본질을 접하다 보면은 이건 너무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예.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학문적으로 거의 정리가 됐어요. 네네. 근데 3차 산업혁명도 아직 규정이 안 끝났습니다. 서비스. 계속 논쟁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 중심으로 보자, 컴퓨터 기술 중심으로 보자 학자도 있는가 하면 네.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봐야 이런 학자들도 만만찮게 있거든요. 예. 단적인 예가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기술입니까, 서비스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이게. 예. 아직 3차 산업혁명도 규정이 안 됐는데 한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예. 이걸 다 레토릭을 쓰는 바람에 4차 산업혁명이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럼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이 노동운동 속에 가져올 것인가 하면 네. 앞으로는 제조업 노동자뿐이 아니라 예. 사무 전문 공공분야 지식 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중심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가 올 거고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조업, 예. 뭐 자동차, 금속 이런 계통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게 예. 100년도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예. 한국도 가장 센 노조, 금속 노조잖아요. 네네. 가장 강력한 현대자동차 네네. 떠오르는데 예.
앞으로는 한국만 해도 지금 석사, 박사가 많은 노동자 100개가 넘었거든요. 벌써 예, 예.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작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면 음.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미국의 이제 오바마 센터라는 큰 연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연구 결과를 보면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많다는 연구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이 일자리 줄이질 않았어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서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것만도 아니고요.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되게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건데 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블랙홀의 아버지 네. 천체 물리학자 호킹 박사가 얼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댓글이 유언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레딧이라고 영어권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SNS가 있어요. 네. 거기에 유명 인사에게 질문하면 답하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질 누가 한 거죠.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킹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계로 창출된 부가 고르게 공유 분배되면 모두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기계 소유주들이 그 부의 재분배에 대항하는 로비에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전 이 두 가지가 교차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동화가 도입되면 대량 실업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그런데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출되는 부가 훨씬 커집니다. 이걸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과도 같이 네. 이게 시작된 게 기본소득입니다. 청년 수당도 마찬가지죠. 네. 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당을 줄까? 국민이라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자든 뭐 취업자든 네. 이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 예. 이걸 골고루 나누면 된다는 거죠. 네. 누군가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후회가 그 일을 계속 담당하겠죠. 네, 네. 이것에 저항하는 기계 소유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노동운동과 같은 진보적인 사연도 계속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SF 영화들을 보면요. 네, 네. 항상 저항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도 그 저항 세력들의 선배가 지금 각종 사회운동하는 특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이런 노동조합들 처음 요즘 생겼을 때 가서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미래사회 제다이 기사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요. 제다이 기사. 그 네이버 노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 경제신문이 한국경제인데 민주노총 대부 기획기사를 17개를 실은 적이 있었어요. 다 이게 비난하는 기사였잖아요. 그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판교 뒤덮은 민노총 깃발. 되게 민주노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민노총이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기인데요. 정식명은 지금 민주노총이거든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스마일 게이트에도 노조가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게임이 요즘 히트해서 대박 났다고 보통 그러던데 네. 스마일 게이트 노동자들이 기분 나빠한 거예요. 오. 왜 우리가 여기 안 나오냐. 그래서 예. 회사 이름은 그러니까 이렇게 6자가 되면 안 돼.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예. 이거 불명예다. 왜 우린 빠졌냐 여기. 예. 우리도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신문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국방부가 불온문서 목록을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 옛날에 진중권 씨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내 책이 거기 없다. 난 우습게 봤다 이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농담한 기억도 나고 다행히 제 책은 2권인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래서 엄청 팔렸어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과거에는 뭐 민노총, 민주노총 연관된 뭐 회사 또 그 민주노총 산하의 직장의 노동자면은 뭔가 좀 불온한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이제는 개념 있는 노동자로도 이렇게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좀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종강 교수님, 한국 사회 노동운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동자가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이 행복한 세상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거시적인 거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한 가지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임금 인상되는 게 그 노동자 개인에게만 유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 유익하고 특히 국가 경제에도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너무 이기적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네. 예.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게 한국 사회의 비극인 거죠. 네.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당하고 그리고 이 불온한 건지 우리 사회 그렇게 자꾸 인식이 되어 왔었어요.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예. 우리 구의역 사건 기억하잖아요. 예. 청년 노동 19살 먹은 하청업체 비청 청년 노동자가 예.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네. 열차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예. 그 아버님이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 속에서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마음 아팠죠. 예. 근데 서울 지하철 실제 오너가 서울시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때 서울시장이 그래도 결정을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418명을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고용화했죠. 이게 예. 3년 전이에요. 예. 3년 지난 지금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뭡니까 물어보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러니까 하청업체 비정규직 때에는 해고가 두려워서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 말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똑같은 사고가 3번이나 발생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노동자에게만 유익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야.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왜냐하면 네.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전까지 잠시 머물 것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 직장이 되면요. 네. 내가 여기서 한 30년을 일해야 된다. 네. 행복한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환경을 계속 개선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2가지 정도를 제한하니까 그게 받아져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예. 노동자익을 향상되는 것이 음. 기업에게도 사회 전체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예. 그 사회가 바로 노동정의가 살아 생동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세상을 위해서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종강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원하셨습니까? 자, 방송 후기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여름방학 특집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별 5개 중에 몇 개인지 보내주시면요. 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김용민이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토요 스페셜로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